자, 130페이지에서 동그라미 4번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 여기 있는데 일단 이런 판례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게 또 주인법 관련 판례인데 이런 거 있어요. 자, 대항력은 언제 문제가 된다? 집주인만 바뀌면 문제가 된다. 자, 이렇게 집주인이 바뀌게 된 거예요. 매도인이고 매수인.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얘가 이제 임대인 돼서 세를 준 거죠. 임차인에게. 그래서 임차인 대항 요건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도 하고 다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제 임대차.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면 둘 사이 이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된 거예요. 계약이 해제된 거예요. 임대인이 임대차를 한 다음에 계약이 해제가 된 거예요. 계약이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소유권이 바로 위로 돌아가요. 바로 돌아가. 그래서 얘가 다시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매매에서 소유권 넘겨줬는데 계약이 해제, 바로 돌아간다고. 소유권. 취소, 바로 돌아가요. 무효, 바로 돌아가. 해제가 돼도 바로 돌아가요. 이렇게. 문제는 이거죠, 이제. 임차인.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얘랑 계약 체결한 사람은 매수인. 그죠? 얘가 원래 주인이에요. 계약이 해제가 돼서 소유권이 돌아가서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지금. 집주인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라. 이 매도인이 얘가 이제 소유자가 됐으니까 야, 너 나가. 얘 나가야 돼요? 아니야.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항력은 집주인만 바뀌면 문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만 경매, 공매 시에 순위가 중요한 거고 이거 경매, 공매도 아니잖아요. 그럼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집주인 바뀌면 새로운 주인에게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 얘가 야, 너 나가. 안 나가도 돼. 그리고 얘한테 보증금 내놔. 이게 된다고. 대항력은 그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주인이 나가. 안 나가도 되고 그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다고. 판례는 이렇게 하고 있어. 뭐냐면 임대차 계약을 반드시 소유자와 체결할 필요가 없대요. 계약 체결할 수 있는 권한만 있으면 된대요. 지금 얘는 계약이 해제가 돼서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상관이 없대요. 계약 체결할 권한이 있다. 왜 그러냐면 얘는 얘한테 돈 다 주고 등기까지 받아왔어. 돈 다 주고. 그런 사람이. 그 정도 되면 돈 다 주고 등기까지 받아오면 그 정도 되면 계약 체결할 권한이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 계약 체결하면 주인법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대항력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어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 뭐였죠? 매수 신고인 가장 높은 금액을 적은 사람. 경매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그 사람이에요.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요. 권한이 없대요. 위에 사람과 완전 달라서 얘는 권한이 없다. 계약 체결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계약 체결하면 주인법이 적용이 안 돼. 보호를 못 받아. 왜 그럴까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 뭔데? 그냥 가장 높은 금액만 적어서 낙찰받은 사람이에요. 돈 냈나요? 안 냈다고. 얘가 만약에 돈을 다 냈으면 완납하면 소유권자야. 그렇죠? 그럼 당연히 계약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 돈 완납했으면 소유권자가 된 거니까. 근데 얘는 돈 10원 한 장도 안 냈다고 지금. 낙찰만 받은 그 상태라고. 위에 사람은 돈 다 줬다고요. 위에 사람은 돈 다 주고 등기까지 받아왔고 얘는 돈 10원 한 장 안 냈고.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주인법 적용되려면 반드시 소유권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X. 그럴 필요 없다. 다만 계약 체결할 권한이 있으면 된다. 매매 계약이 해제됐을 때 매수인 이런 사람은 계약 체결할 권한이 있대요. 왜냐하면 돈 다 주고 등기까지 받아온 그런 상태니까. 근데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그런 권한이 없다. 돈은 10원 한 장 안 냈으니까. 그 사람과 계약 체결해도 주인법 적용이 안 된다. 대항력, 우선매수권 그런 거 인정이 안 돼요. 그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그것만 하나 봐주시면 돼. 우리 책에는 안 나왔지만 그런 내용이 있더라. 그런 게 있고 됐고 그리고 뭐 7번에 세매각 뭐 그런 건 아까 설명드렸었고 세매각 유찰됐을 때 재매각 세매각 차이점 재매각은 낙찰됐는데 돈 안 낸 거 세매각은 유찰돼서 다시 하는 거니까 가격을 좀 떨어뜨리자 저감이 있다. 유찰은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거 비싸니까 떨어뜨리자. 원칙이 20% 저감 뭐 그런 게 있고 됐고 양가로 6번 매각 결정기일에서는 뭐를 보시냐면 131페이지에서 동그라미 5번을 볼게요. 동그라미 5번.
매각 결정기일까지 관청이 허가나 증명을 제출하래요. 예를 들어서 농지면 나중에 배우시는데 농지면 농취증이 필요해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취증. 농지를 경매로 낙찰받았어요. 농지를. 내가 농지를 취득한 거니까 농취증이 필요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취증. 이런 것들. 이 농취증을 언제 갖다 낼 건지, 관청이 증명, 허가를 필요하는 걸 언제 내는 거냐면 1번 경매에 참여할 때, 매수 신고 시 경매에 참여할 때 농취증을 낸다. X. 2번. 답은 2번. 매각 결정기일까지 내려요. 매각 결정기일까지 농취증을 내면 허가 결정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매각 결정기까지 농지인데 농취증을 안 냈다. 그럼 불허가 떨어져. 그래서 매각 결정기일까지 관청이 증명, 허가를 필요로 하면 그때까지 내라. 매각 결정기까지. 이게 그런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5번 읽어보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 농취증이 필요한 농지,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 결정기일까지 증명을 제출해야 매각이 허가된다. 매각 결정기일까지 내야만 허가 결정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못 내면 불허가. 매수 신고 시 X, 입찰 시 X, 경매에 참여할 때 내는 게 아니라고. 매각 결정기일까지 갖다 내야 된다. 그렇게요. 양가로 7번의 매각이 확정에서는 아까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는 매각 대금이 10분의 1. 10분의 1. 그래서 매수 신청 보증금인지 항고 보증금인지. 양가로 7번의 동그라미 2번에서는 항고가 키워드예요. 항고. 불복하는 거다. 나는 이 경매 반대일세. 불복할 때는 매각 대금이 10분의 1. 경매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것만 보시면 되고. 양가로 8번 매각 대금이 납부에서는 동그라미 1번 1월 안이 기한을 잡아준다. 매각 허가 결정 떨어지면 대금 지급 기한을 잡아준다고요. 기한. 기일이 아니라 기한. 1월 안이 기한. 1월 안이 날로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고 기일 X. 언제 몇 월 며칠에 돈을 꼭 내. 기일 X. 기한을 잡아주겠다. 1월 안이 기한. 매각기일, 매각 결정기일.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일주일 이내. 그리고 대금 지급 기한은 1월 안이 기한으로 잡아준다. 돈 내는 기한은. 그래서 돈만 완납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해서 동그라미 3번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완납한 때 권리를 취득한다. 등기 없어도 되고 그 기한 안 지나도 상관이 없고 완납하면 소유권 취득하고. 있고. 동그라미 5번을 보시면 매수인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도 없다. 그러면 돈을 안 냈으니까 다시 하는 거 재매각. 옆에 적어놔야 되겠네. 저감 없다. 값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낙찰됐는데 돈을 안 낸 거잖아요. 그래서 저감시키지 않는다고. 20% 저감 그런 거 없다고요. 그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그게 동그라미 6번이에요. 재매각은 종전에 정한 최저 매각 가격 그 밖의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래요. 전에 정했던 최저 매각 가격 그대로 쓰겠다. 저감시키지 않고. 왜냐하면 낙찰됐는데 돈을 안 낸 것뿐이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등기받고 물건 등기받고 또 물건 받고 하는 건데 순서는 매각대금 납부하면 이 돈을 나눠주는 게 배당이에요. 그리고 등기받고 물건 받고 그렇게 끝나는 건데 넘겨보시면 10번의 인도에서 동그라미 1번 인도 명령이죠. 아까 6개월 6월이 기준이었어요. 매각대금 완납하고 6개월 이내면 인도 명령. 간단한데 6개월 지나면 소송을 해야 된다. 명도 소송을. 그래서 6개월이 기준이다. 인도 명령과 명도 소송이 기준점이 6개월이다. 6개월 이내에 받아라. 완납하고 6개월 이내 인도 명령으로. 2번 권리 분석을 해볼게요. 2번이 별표고 사실 권리 분석만 잘 보시면 돼. 나중에도 이제 좀 해보면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나와요. 말소 기준 권리. 뭐 등기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저당 아니면 근저당, 압류 아니면 가압류, 그리고 담보가등기가 있어요. 얘네들 중에서 맨 꼭대기 있는 놈. 그게 말소 기준 권리가 돼요. 가장 선순위에 있는 게.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원칙, 무조건 소멸. 얘네들은. 저당, 근저당, 무조건 소멸. 압류, 가압류, 무조건 소멸. 담보가등기, 무조건 소멸. 얘네들 공통점이 있는데 뭘까요? 공통점 뭐냐면 돈 받는 게 목적이야. 저당, 근저당 왜 설정해 놓은 거예요? 돈 받으려고. 왜 압류, 가압류 한 거예요? 돈 받으려고.
담보가 든 게 돈 받으려고. 다 돈 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경매시에 무조건 소멸이. 그 부동산 사용 수익이 목적이 아닌 것들은 경매시에 무조건 소멸이. 그 중에서 맨 꼭대기 있다. 그럼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이런 게 없으면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돼요. 근데 보통 이런 거 한 가지가 있어. 경매가 되면. 자, 이제 이런 경우에요. 전세권 선순위로 있어요. 후순위로 저당권이 됐고 그다음 지상권 그냥 해보는 거예요. 나중에 뭐 민법 배우고 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지금 어렵지만. 그다음 가압류 5번 근저당. 자, 5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5번 얘가 무슨 경매? 임의 경매. 저당, 근저당 담보물건이잖아요. 저당, 근저당 어떤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저당 1억 빌려주고 담보로 잡으면 저당. 1억이 채권 최고 한도에서 채무액이 증감 변동하면 근저당. 다 근저당을 설정해 놓는다고. 왜냐면 채권 최고액을 설정해놔요. 왜 그러냐면 연체되면 이자가 붙잖아요. 이자 때문에 좀 높게. 다 근저당. 얘가 경매 신청했어요. 이미 경매다. 얘는 돈 안 갚으면 바로 그냥 경매 신청하면 된다고요. 그렇게요. 5번 같은 얘가 경매 신청했을 때 나중에 배우시지만 경매를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경매를.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진짜 어려운 말로 잉여주의다 이렇게 불러요. 잉여주의. 잉여가 뭘까요? 잉어 말고 잉여. 잘 봐야지. 잉여는 남는 거. 잉여 인간 그러면 남는 인간이잖아. 욕하는 거잖아. 안 된다고. 남는 거예요. 위에서 다 땡겨가고 이게 경매가 되면 받을 때 순서대로 받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받고 남는 찌끄레기를 받는 거예요. 남는 게 있어서 경매 신청한 사람도 받을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경매 신청을 받아줘요. 이렇게 순위가 뒤로 밀려 있으면 얘는 경매 시에 거의 받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위에서 다 땡겨가니까. 그런 걸 어려운 말로 흡수주의 또 이렇게 불러. 경매에서. 흡수주의. 자기 채권을 만족할 때까지 다 그냥 쪽쪽쪽쪽쪽쪽 빨아먹으라고. 흡수한 다음에 남은 찌끄레기 넘겨줘요. 얘가 받고 남은 찌끄레기 넘기고 찌끄레기 넘기고. 그럼 얘는 찌끄레기가 없을 수 있잖아요. 잉여가. 그럼 경매 신청 안 받아준다고. 경매 신청한 사람이 받을 것도 없는데 뭘 경매를 하고 있어. 경매 안 받아줘. 근데 만약에 받아줬다고 치면 5번 얘가 경매 신청했으니까 얘가 말소 기준 권리예요? 5번이? 아니라고. 누가 경매를 신청했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중요하지. 가장 선순위에 있는 2번. 얘는 전세권은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세권은 용익 물건이잖아요. 일단 용익 물건. 그 집을 사용 수익하는 거잖아요. 응? 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가장 꼭대기 있으니까. 그럼 이런 말소 기준 권리는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경매 시에 무조건 소멸이에요. 경매 시에 모든 저당권은 소멸한다. 맞아요. 굉장히 귀에 거슬려도.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이야. 얘가 죽으면서 밑으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저당권 밑으로는 그냥 다 죽어요. 그래서 이거 자폭한다는 거지. 자폭. 자기도 죽고 아래도 다 죽여버려요. 이렇게 싹 다. 말소 기준 권리는. 얘는요. 선순위에 있으니까 인수가 돼요. 그럼 이제 인수가 되는 건 안 좋다 그랬어요.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거 위에 있으면 내가 또 하는 거예요. 전세권을 내가 또 하나요. 전세 보증금 낙찰자가 갚아야 돼요. 또 하나서. 밑으로는 다 소멸. 신경 안 써도 돼. 저당권 밑으로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위에 있는 것들은 내가 또 하나야 돼. 그 이제 지상권 용익 물건이죠 이것도. 근데 밑에 있으니까 그냥 소멸이잖아요. 그냥 소멸. 어차피 얘네들은 무조건 소멸이고. 만약에 지상권이 위에 있대요. 인수예요. 전세권이 밑에 있대요.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용익 물건은 선, 후를 따져야 돼요. 용익 물건은. 선순위에 있으면 인수, 후순위에 있으면 소멸. 임차권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 거니까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도 선순위에 있으면 인수, 후순위에 있으면 소멸이에요. 그런 것들도. 근데 최고 선순위에 있는 전세권, 인수가 원칙이에요. 낙찰자가 이거를 떠 안아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기해서 뭐 한다? 배당 요구,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전세권은 전세권에 기해서 배당 요구가 돼요. 만약에 선순위에 지상권이 있대요? 그냥 무조건 인수야. 무조건. 뭐 지상권이 배당 요구 그런 거 안 돼요. 전세권만 특칙이 있는 거예요. 전세권은 담보물권 성격도 있어요. 나중에 민법 시간에 배워요. 원래 용익 물건인데 담보물권 성격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가 배당 요구할 수 있어요. 지가 경매 신청도 할 수 있어요. 얘가. 지가 달라고 했대요. 달라고 하면 소멸된다 그랬잖아요. 달라고 하면 뭐에 기해서? 전세권에 기해서. 아까 다시 해보면 여기에 임차인이 있대요. 대항 요건, 확정일자. 얘랑 같은 사람이래 지금. 동일인.
그래도 따로따로죠. 전세권 따로, 임차권 따로니까 같은 사람이어도 얘는 대항력권 갖춰도 대항력이 없다고요. 왜?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잖아. 없다고. 자기 위에 전환권 있잖아. 낙찰자에게 주장 안 되는데 확정을자 받으면 우선 배제권이 있다고 했어. 법원 가서 달라고 했대요. 그럼 뭐만 달라고 했다? 임차권만.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임차권에 기해서 배당 요구하면 그것만 달라고 한 거라고요. 전세권은 달라고 한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전세권이 배당 요구 안 했으니까 낙찰자가 또 안 오 이렇게 된다고. 만약에 전세권에 기해서 배당 요구했으면 다 소멸되는 건데 그럴 줄 알고 이 사람이 경매에 참여해서 이걸 산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안 된 거지. 전세권에 기해서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임차권만 배당 요구했으니까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따로 임차권 따로 전세권 따로 그렇게 되는 거. 만약에 전세권이 후순위다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소멸. 선순위일 때만 그런 거예요. 인수가 원칙이고 그리고 배당 요구하면 뭐에 기해서? 전세권에 기해서 그때 소멸. 이제 선우를 따지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용익물권, 지상권, 선순위, 인수, 후순위, 소멸. 용익물권. 그리고 또 가처분이 그래. 가압류 무조건 소멸이죠. 가처분도 선순위에 있으면 인수가 돼요. 후순위에 있으면 소멸돼요. 담보가등기 얘가 문제지. 보전가등기도 있어요. 담보가등기, 보전가등기 이런 게 있는데 자, 고민할 필요가 없어. 담보가등기는 돈 받는 게 목적이에요. 보전가등기는 돈 받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이 둘을 똑같이 가등기 해놓는데 이 둘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형식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분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시험 문제는요. 담보가등기면 담보가등기 이렇게 나와요. 보전가등기면 보전가등기 이렇게 나와. 돈 받는 게 목적인 담보가등기는 무조건 소멸. 돈 받는 게 목적이 아닌 보전가등기는 선순위, 인수, 후순위 소멸돼요. 돈 받는 게 목적이 아닌 거. 보전가등기는 선우를 따져. 그러니까 가등기가 나오면 잘 봐야 돼. 이게 담보가등기라고 나왔는지 아니면 보전가등기라고 나왔는지 돈 받는 게 목적인지 돈 받는 게 목적이 아닌지. 담보가등기다 무조건 소멸. 보전가등기다 선, 후를 따진다. 선순위, 인수되고 후순위면 소멸되고 그렇게. 그리고 이제 무조건 인수가 되는 게 있어요. 후순위여도. 그게 뭐냐면 유치권이에요. 유치권. 얘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인데도 소멸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죠? 낙찰자가 유치권을 떠안아야 돼요. 그래서 경매 시에 문제가 되는 게 유치권이에요. 유치권. 상가 건물 때 뭐 유치권 같은 거 낙찰자가 다 떠안아야 돼요. 낙찰자가. 소멸이 안 되니까. 만약에 이게 소멸된다 그러면 신경 안 써도 돼요. 낙찰자 입장에서는 소멸되는 건 신경 안 쓰는 거고 인수가 되는 건 신경을 써야지. 선순위에 있다. 전세권. 얘가 배당 요구 안 하면 인수가 되니까 안 좋은 거고 유치권은 아니 무조건 인수가 되니까 선순위건 후순위건 무조건 인수가 되니까 유치권은 짜증나는 거지 이게. 그럼 이제 낙찰자가 이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를 해야 돼요. 이게 무조건 인수가 되니까 돈을 줘야 한다고. 돈을. 근데 유치권자가 이런 판례가 있어요. 유치권자가 인수가 됐으니까 낙찰자에게 야 이거 너 인수가 된 거야. 그러니까 너 돈 내놔. 이거 내 채권 네가 변제해.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 안 된대요. 유치권자가 돈 내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낙찰자에게 돈 내놔 이건 안 돼요.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야 너 돈을 안 주면 나 이 물건을 못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얌체야 얌체. 상남자가 아니야. 돈 내놔 이거 안 된다고. 돈 안 주면 물건을 못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게 그거예요. 어차피 돈을 줘야 돼. 돈을 안 주면 얘가 물건을 안 주니까. 그렇다고 해서 유치권자가 적극적으로 돈 내놔 이렇게 청구할 수는 또 없다 그런 거죠. 유치권은 무조건 인수가 되고 단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생겨야만 인수가 돼요. 이미 경매가 개시되고 있는데 생긴 유치권은 인수가 안 돼요. 자, 유치권 어떻게 하면 생기죠? 받을 돈에 기해서 점유하면 생긴다고 그랬어요. 점유하면. 받을 돈에 기해서 물건을 점유하면 어떻게 하면? 현수막 걸면 실제로는. 유치권 행사 중 이렇게 현수막 걸어놓으면 아 유치권 행사 중 이렇게 반말 안 한다 그랬죠.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존댓말로 현수막 걸어놓으면 그때 생긴다고요. 내가 받을 돈에 기해서 실제로 점유하기가 힘드니까 현수막 걸어놔요. 그 현수막을 언제 걸어라?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현수막만 걸어놓으면 무조건 인수가 된다고. 경매가 개시된 후에 현수막 걸었대요.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떼야 될 거예요. 인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유치권은 무조건 인수가 되지만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생긴 유치권만, 그때 현수막 걸어놓은 것만 인수가 된다. 그런 거죠. 그리고 132페이지에서 2번 권리 분석을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모든이 키워드예요. 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 정답으로.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해. 설마 모든 저당권이 소멸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렇다고요. 저당권은 그냥 무조건 소멸. 모든 근저당 소멸. 담보가등기도 그냥 무조건 소멸. 가압류, 압류 무조건 소멸 그냥. 돈 받는 게 목적이니까. 모든 저당권은 소멸되고 그 중에서 맨 꼭대기에 있는 놈이 말소기준 권리까지도 된다. 그런 거죠. 동그라미 2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자, 용익물권 그리고 등기된 임차권 얘네들은 돈 받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죠. 사용수익이 목적이라고. 그러면 저당, 압류, 가압류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대항할 수 없다는 게 후순이란 얘기예요. 경매에서 대항할 수 없다. 그럼 후순이란 얘기야. 대항할 수 있다. 선순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당, 압류, 가압류 이거 뭐죠?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항할 수가 없다. 소멸. 선순이면 인수.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야, 순서를 잘 짜야 돼.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래. 지상권은 선순위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경매로 소멸한다. OX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써놓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무슨 말일까요? 이런 걸 읽고선 순서를 넘버링을 잘해야 돼요. 넘버링을.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다. 이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다. 선수된 얘기네. 그러니까 지상권하고 일단 지상권이랑 요 저당권을 순서를 매겨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요 지상권이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다. 경매는 얘가 신청했대요. 근데 선순위의 저당권이 또 있었네. 선순위 저당권에는 대항할 수 없다. 저당권이 위 하나가 또 있었네요. 얘는 경매 신청을 안 했다고. 얘가 경매 신청했지. 1순위, 2순위, 3순위. 요걸 읽고선 이렇게 순서를 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소멸한다. 이거 맞잖아. 맞는 거잖아. 왜 그러죠? 얘가 경매 신청했지만 말소 기준 권리는 얘잖아요. 누가 경매를 신청했나 중요하지 않다고. 꼭대기 있는 게 중요하지. 1번 저당권 얘가 최고 선순위니까 말소 기준 권리 소멸. 밑으로 그냥 다 소멸. 경매를 누가 신청했나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내 위에 뭐가 있나가 중요하지. 그거죠.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다. 이거보다 대항할 수 있다. 근데 선순위 저당권에는 대항할 수 없다. 자기 위에 또 선순위 있는 저당권이? 그러니까 중간에 낀 거. 소멸.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몇 번 연습하시면 금방 돼요. 결론은 경매에서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선순위.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후순위. 그래서 그런 것들 읽어보면서 넘버링을 하면 된다. 넘버링을. 이거. 3번 보시면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항할 수 있는 용익물권과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대항할 수 있으니까 선순위 있는 거잖아요. 인수하라고. 인수. 선순위 있는 용익물권 인수. 다만 전세권만 특칙이 있다고요. 전세권 어떻게 한다? 전세권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소멸. 선순위 저당권 인수가 원칙. 전세권에 기해서 배당 요구하면 소멸. 뭐에 기해서? 전세권에 기해서 배당 요구하면 소멸. 그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 4번 유치권은 무조건 인수가 된다 그랬어요.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생긴 유치권은 인수가 된다. 그래서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게 맞아요. 법조문이야. 그러니까 유치권이 무조건 인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수인, 낙찰자는 유치권자에게 변제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한다?
유치권자가 매수인 낙찰자에게 돈 내놔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니다. 돈 안 주면 물건을 못 준다.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거다. 예. 뭐 그렇게 했던 거고 여기까지고. 나중에 뭐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럼 좀 수업이 좀 일찍 끝나게 되네요. 예. 끝내서 좀 정리 좀 해볼까요? 어떤 걸 좀 정리해 보냐면 주인법, 경매, 공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왜냐면 기출 문제만 풀어보시면 되니까. 근데 주인법은 기출 문제만 풀어봐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상인법은 또 의외로 쉬울 수 있어요. 왜냐면 주인법과 차이점만 또 비교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도 주인법이 문제죠. 민법 시간에도 문제고 중개실무에도 문제고 부담스럽다고. 양은 많은데 문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또 이것들이. 근데 중요한 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항력 그리고 우선 매제권, 최우선 매제권 일단 그 세 가지를 잘 나누고 있는 게 핵심이다. 요건들을 따로따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대항력 언제 문제가 되는 거다? 집주인 바뀌면. 집주인이 매매로 바뀌건 경매로 바뀌건 아까 매매 계약이 해제가 돼서 집주인 바뀌건 집주인만 바뀌면 문제가 되는 건 대항력이에요. 대항력. 그래서 새로운 주인이 찾아왔을 때 새로운 주인이 너 나가 안 나갈 수 있다. 대항력이 있으면. 그리고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 내놔 이게 된다고. 대항력이 없으면 나가야 되고 보증금은 누구에게? 원래 주인에게 받는 거. 받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대항력은 안 나갈 수 있고 계속 사용 수익하고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요건이 집에 살면서 전입 신고만 하면 된다고요. 주민등록. 그러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되고 등기를 했으면 바로 있는 거고 즉시 그냥 등기한 즉시 대항력이 생겨요. 등기가 없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우선 면제권은 대항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도장을 받았다. 즉 대항력이 이미 발생해 있는 상태에서 도장을 받았다. 확정일자. 그러면 그 날짜에 우선 면제권이 생긴다. 근데 대항력이 없었으면 대항력 발생과 동시에 생긴다. 같은 날짜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언제 생긴다? 다음날 0시. 같이 생긴다. 대항력 발생과 같이 생기는 거고. 또 우선 면제권. 확정일자 나오면 우선 면제권. 단어 보고선 눈치를 채자. 그리고 우선 면제권은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게 아니라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게 우선 면제권. 그런 것들.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건 최우선 면제권.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 보증금 중 일정액 나오면 최우선 면제권. 요건이 내 보증금이 소액이면서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되겠다. 전입신고까지만.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다. 물론 확정일자 받아두면 유리하다 했던 거고. 그렇게 했던 거고. 그래서 따로니까 한 임차인이 세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다고요. 아니면 한 임차인이 두 가지만 아니면 한 가지만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요건에 해당하면 그냥 갖는 거라고요. 그게. 그래서 뭐를 물어보나 잘 봐야 되고 특히 판례가 나왔을 때도 이게 뭐와 관련된 판례인지를 잘 봐야 된다고요. 대항력 관련된 건지 우선 면제권 관련된 건지 아니면 최우선 면제권 관련된 건지. 제가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이것만. 자, 이런 경우에 많이 했던 거 임차인, 대항요건 확정일자. 두 번째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세 번째 또 임차인, 대항요건 확정일자. 그래서 경매가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이고 경매 들어가면 3번 임차인. 후순위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밑에 있잖아. 이제 이 저당권 이런 걸 이제 말소 기준 권리 이렇게 부른다고. 얘보다 밑에 있으니까 대항력이 없다. 응? 소멸하는 거예요. 그냥 얘가 죽으면서 얘도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확정일자 받아뒀으니까 달라고 할 수 있다고요. 법원 가서. 근데 3순위니까 조금밖에 못 받는다고요. 얘는 순서대로 받는 거니까. 만약에 얘가 소액 임차인이었어요. 소액 임차인. 그러면 최우선 면제권도 먼저 받고 조금 받고 우선 면제권 행사해서 또 받고 두 번 받으니까 얘가 소액 임차인이면 따로따로니까. 이제 1번 임차인은 대항력도 있고 확정일자 받아서 우선 면제권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대항력도 있다. 경매 끝나고 경매 시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경매 끝나고 낙찰자가 찾아왔대요. 낙찰자에게 달라고 하면 돼요. 안 주면 안 나가면 되고. 대항력이 있으니까. 1번 임차인은 보증금을 다 받아야만 전액 변제가 돼야만 대항력이 없어진다고. 보증금이 변제가 안 되면 대항력이 있어요.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면제권도 있고 따로따로니까. 대항력은 낙찰자에게 주장하는 거.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은 법원 가서 달라고 하는 거. 다른 거잖아요. 법원 가서 달라고 해서 다 받을 확률도 제일 높아요. 근데 만에 하나 다 못 받고 잔액이 남아있대요.
잔액이 남아있으면 얘는 대항력 있는 거죠. 자, 이제 얘가 문제야. 얘는 그냥 경매로 그냥 끝난 거예요. 얘는 그냥. 후순위는 소멸 끝. 얘가 이제 달라고 해서 다 못 받고 잔액이 남았대요. 잔액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낙찰자에게 대항력 주장할 수 있어요. 낙찰자에게. 야, 나 잔액 남았어. 내놔. 안 주면 안 나가면 돼요. 그 잔액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이제 대항력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매가 또 들어갔어. 경매가 2차 경매가 또 들어간 거예요. 경매가 두 번째 경매. 그 두 번째 경매에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자꾸 낙찰자들이 잔액을 안 주니까 짜증나니까 법원 가서 이제 또 달라고 하자. 2차 경매에서 우선매주권 행사를 또 한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 법원 가서 하는 거잖아요. 우선매주권. 그랬더니 판례가 그건 안 된대요. 우선매주권은 딱 한 번밖에 행사가 안 된대요. 너 1차 경매에서 이거 행사했네? 그럼 없어지는 거야 이거. 2차 경매에서 행사가 안 된다 그거예요. 우선면제권은 그렇대요. 한 번밖에 행사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껴 쓰자 우선면제권. 딱 한 번밖에 행사가 안 되고 그거는. 두 번, 세 번 행사가 안 되니까. 우선면제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거는. 그럼 얘 1번 임차인은 괜히 첫 번째 경매에서 달라고 했다가 다 못 받고 잔액 떼이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런 거야? 아니죠. 우선 변제권만 행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항력은요? 계속 있어. 대항력은. 2차 경매 끝나고 낙찰자가 찾아왔대. 그 낙찰자에게 잔액을 받으면 된대요.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아. 잔액이 남았잖아요. 보증금 1번 임차인은 자기 보증금 전액이 변제가 돼야 소멸되는 건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럼 2차 경매 끝나고 낙찰자에게 달라고 그러면 된다. 우선 매주권은 한 번밖에 행사가 안 되고 대항력은 계속 있다. 그러니까 뭐를 물어보나를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경매가 100번 진행됐대요. 그 100번째 낙찰자에게 받으면 돼요. 대항력은 있으니까. 우선 매주권은 한 번밖에 행사가 안 되고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1번 임차인이 얘가 달라고 해서 다 못 받고 잔액이 남아있다. 이게 더 좋은 거야. 왜 그럴까요? 보세요. 생각해봐. 만약 보증금 3천만 원이었대. 다 받고 한 2,900 받고 한 100만 원 남았대요. 2,900은 받은 거예요. 보증금 100만 원에 계속 살고 있는 거야. 얼마나 좋아. 경매가 100번 진행됐대요. 한 10년 동안 살고 있는 거야. 남들이 알면 집주인인 줄 알아. 좋은 거잖아, 그거. 얼마나 좋아, 이게. 100만 원에 쭉 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선순위 있으면 전혀 불리하지 않다고. 근데 얘는 그게 안 되는 거죠. 3번 임차인은 그냥 소멸하는 거고 경매로 그냥 소멸하는 거고 보증금이 변제가 됐다 안 됐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너는 후순위니까 그냥 경매로 소멸. 낙찰자가 나가. 얘는 무조건 나가야 돼. 그래도 뭐는 있다? 우선 면제권은 있다. 그러니까 또 뭐를 물어오나 잘 봐야죠. 3번 임차인 경매 시에 우선 면제권이 없다. X. 그건 있다고. 세 번째로 받는 우선 면제권은 뭐가 없다? 대항력이 없는 거지. 그래서 뭐를 물어보나를 잘 보는 게 핵심이에요. 그게 그런 것만. 그래서 나중에도 대항력, 우수면제권, 최우수면제권 그 세 가지만 잘 보시면 그래도 웬만큼은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네요. 여기까지만 좀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게 아니라 이거 읽으면 안 됩니다. 이제 기본소로 수업이 진행이 되죠. 다음 주부터는 벌써 시간이 금방 갑니다. 1월 달부터는요 더 금방 가게 돼요. 금방 가. 진짜 금방 있으면 제가 반팔 입고 있다니까. 시간이 금방 가서. 그래도 걱정할 거 없다. 수업만 계속 꾸준히 잘 듣고 있으면 걱정하실 거 없어요. 반은 된 거예요, 이제. 반은. 5분 능선은 넘은 거예요. 수업만 꾸준히 듣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7분 능선은 이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30%는 약간 운이 또 필요해요, 시험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게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냐면 모의고사 같은 거 안 보시고 해서 마킹 같은 거 실수하시고 하시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공부가 끝나는 게 이거 내용 다 알고 있다고 해서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다 할 수 있어요. 공부 심지어 막 10년 동안 공부하신 분도 있어요. 제가 올해 10년 만에 노량진에 다시 가서 수업을 했는데 아직까지 10년 전에 수업 듣는 분이 있어. 10년 동안. 네. 공부가 직업이야 이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분이 물론 이제 계속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한 번 붙고 안 되시고 한 바퀴 돌면 2차만 하시다가 안 되시면 그러면 이제 금방 시간이 흘러가거든요. 금방 뭐 3년 돼. 그래서 10년이 된 거지. 몇 번 1차를 붙어서. 이제 그런 분들은 내용은 잘 알고 계세요. 모르는 게 없어.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데 뭐 바뀐 거 다 아는데 뭐.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제 마킹 같은 게 잘 안 되는. 그걸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모의고사 안 보시는 거예요. 모의고사 봐서 시간 내 풀고 그런 걸 연습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런 것 때문에 의외로 많이 안 되신다고요. 내용 몰라서 안 되는 것도
많이 계시지만 정상적으로 학원 다니고 수업 듣고 1년 동안 공부하시면 붙을 만큼은 시험에 합격하실 그만큼은 공부가 돼 있는데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제 마킹 연습 그런 게 이제 중요하다고. 그래서 끝까지 달마다 보는 모의고사도 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게 제일 중요해. 다른 거 진짜 필요 없고. 막판에도 그렇고요. 그렇게. 그리고 시험 보기 전날에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늘 강조하지만 시험 보기 전날에도 공부를 해서 벼락치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공부를 안 해놓으면 이게 전날에 안 되거든요. 요약점 나오면 나중에 요약점만 달달달달 외우셔도 되는데 시험 보기 전날에 안 하시면 또 안 된다. 시험 보기 한 달 전, 일주일 전, 바로 전날 이렇게 계획을 짜야 된다고요. 어떻게 공부할지. 근데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1월달, 2월달 한 파스만 다시 기본수로 돌면 아 어떻게 했다 이제 감이 와요. 공부에. 그래서 공부에 대한 계획을 짜야 되는데 공부에 대한 계획이 없어. 어떻게 할지. 2차 과목은 중개사법을 어떻게 해서 점수 보태고 이런 계획이 없다고. 그냥 남들 하는 대로 그냥 왔다 갔다. 영어는 없어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고. 이게 됐습니다. 어차피 여러분은 뭐 잘하고 계시니까요. 감이 좋아. 제가 보기엔 잘하실 것 같아. 됐습니다. 저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새해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